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1학년도 9월 모평 예술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예술은 모방이다. 예술은 표현이다. 예술은 형식이다. 예술은 제도다 라는 여러 생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모방론은 예술은 사회의 모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표현론은 예술가의 표현이다. 예술은 작품의 형식이다. 제도론은 비평가의 제도가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방론은 나의 맥락주의, 표현론은 나의 맥락주의, 형식론은 나의 형식주의, 제도론은 나의 인상주의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모방론 보시면 반영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상을, 자연을, 사회를, 현실을 모방한다 이 말이죠. 모방론과 관계된 게 고전주의, 사실주의입니다. 모두 이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감상할 때에는 모방론의 관점을 택합니다. 표현론인데요. 예술가의 표현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낭만주의와 관련됩니다. 낭만주의에서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감정이나 이성은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하는데요. 모더니즘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에는 형식주의의 관점을 주로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능에서도 보통 작품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예술가라든지 사회를 다루기보다는요. 네 번째로 제도로는요. 비평가의 제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비평가가 구성한다. 비평가 다른 말로 수용자, 나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구성이라는 말은 발명이라는 뜻인데요. 모방론에서의 반영이라는 것은 발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비가 되죠. 여러분 그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포퍼는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지만 콰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았죠. 이러한 콰인의 생각은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론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는 만들어낸 것이다. 반실제론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미국의 주된 관점은 구성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제도론이에요. 그래서 가의 마지막 문단에 제도론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1문단에 모방론이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모방을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에리 아우어바흐라는 사람이 쓴 미메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방론을 다루고 있겠죠. 거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술은 현실의 반영이다. 예술가는 모든 것을 다 그려낼 수는 없다. 예술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삶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주목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서를 예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디세이하고 둘 비교해 보면요. 이 두 작품 모두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구약 성서의 창세기 22장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의 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위에 구약 성서에 보면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 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보면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타카 섬으로 이제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오죠. 그랬을 때 이 오디세우스의 유모였던 늙은 가정부인 유레클레이아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넓적다리에 있는 흉터로 그를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어지는 아주 그 오디세우스에 대한 상세한 그 묘사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노판에 이제 발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성서와 오디세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두 작품 모두 현실을 반영했는데 여기에는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갔거든요. 이 걸어가는 동안에 자식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고뇌, 번민 이런 거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구약 성서로 대표되는 이 헤브라이즘 예술하고 호머의 오디세이 이 작품의 헬레니즘 그 문화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삶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구약 성서에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안 나오는 것이고 오디세이에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러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지만 그 모방의 양상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 문단 표현론 낭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읽어볼게요. 외젠 드라쿠르아의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은 파격적 낭만주의 그림이다. 아시리아 왕 사르다나 팔루스가 적들이 궁전에 난입하기 전에 사랑하는 애첩과 에마를 죽이고 보물도 한데 모아 자신과 함께 불을 질러 죽는다는 비극적 장면을 상상을 극대화하여 대작으로 그렸다. 잔혹한 주제, 파격적 구도, 과장된 색채는 보는 이의 눈을 현혹시키고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이는 당시 지배적인 공식 유파인 신고전주의의 양식을 부정한 것으로 비평가들은 이를 두고 그림이 마땅히 전달해야 할 도덕적 교훈마저도 무시한 것이라 했다. 들라크루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전래된 가치 보존에 반하는 즉 아카데미가 요구하는 규칙에 불순응하고 반항함으로써 혁명적 성격으로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과시하며 대중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프랑스 시인이자 비평가인 보들레르는 왕이 보여주는 초연한 모습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파리의 낭만주의자들이 겪는 무기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했다. 낭만주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글의 마지막 문단을 먼저 보라고 했죠. 가와 나로 되어 있는데요. 가의 마지막 문단은 사문단입니다. 이 사문단은요. 디키의 제도론을 다루고 있고요. 나의 마지막 문단인 팔문단은요. 인상주의 비평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에서 이 디키의 제도론하고 인상주의 비평이 중시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에서 이 디키의 제도론하고 이 인상주의 비평은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글입니다. 미학은
다른 말로 예술 철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 다른 말로 미메시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천문단은 모방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상을 A라고 하면 대상의 재현은 A의 B가 되겠죠. 닮은 꼴이니까 같은 거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재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객관, 보편 이런 말이죠. 이러한 재현의 투명성 이론이 뭔가요? 대상과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을 전제한다는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 그러니까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죠.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낭만주의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며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20세기 초에 콜링 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그랬으니까 관념이나 감정은 예술가의 마음의 부분집합이죠.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그랬습니다. 표현론 나왔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작품은 물리적 소재, 다른 말로 자연 또는 외부, 이런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부 세계를 중시하는 게 모방론이고요. 작가의 내면을 중시하면 표현론이죠. 그런데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것을 우리는 형식론이라고 하는데, 형식론은 칸트로 연결됩니다. 이 칸트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벨이거든요.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그랬죠. 여러분 보시면 예술 감각을 다른 말로 우리 칸트 지문에서 공통감이라고 그랬죠. 공통감을 다른 말로 미적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상대적인 말이 미적 상대주의죠. 오늘날에는요, 미적 상대주의가 득세해서 공통감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서 그랬죠. 여기 정의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 정의 내리는 것은, 정의는 개념화하는 거죠. 여러분, 개념화하는 것은 칸트 지문에서 미감적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벨은 예술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형식이다 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벨은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움, 즐거움, 행복 같은 거죠. 이런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단은요, 이렇게 표현론하고 형식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품의 형식이 어떤 예술의 본질이라면 일반적인, 즉 모든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 관심 가진 사람이 아서 단토입니다. 그래서 예술계, 아트월드라는 개념을 말했는데요. 아서 단토의 예술계의 뜻은 뭐냐 하면 당대의 예술 지식, 이론, 태도 등의 체계를 뜻합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술, 연극, 문학, 음악은요. 가족 유사성일 뿐 공통 요소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아버지는 ABC, 어머니는 BCD, 아들은 CDE, 딸은 ABE라는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공통 요소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의미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의 용법에 의해 개념의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를테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할 때 생각한다 라는 게 공통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영화라든지 식물인간은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어지는 웨이츠라든가 그 다음 문단의 디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다라든지 아름답다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 비트겐슈타인은요.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께 웨이츠거든요.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단토의 예술계, 이 예술계라는 말을 디키도 이어받아 썼거든요. 근데 뜻이 다릅니다. 단토의 예술계는 당대 예술을 주도하는 지식, 이론, 태도 등의 체계라고 했죠. 근데 디키가 말한 예술계는 큐레이터, 그리고 수집가, 평론가, 예술가, 그리고 삶이 예술과 관련된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셜 네트워크, 이게 예술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술 공동체입니다. 이 예술계가 예술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 여기 사회제도가 바로 이게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죠.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을 이 문단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술 제도론이라고 해도 돼요. 이 제도론은 나아그래 인상주의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앞문단의 웨이츠보다 온건하죠. 웨이츠는 말할 수 없다 그랬는데 디키는 말했으니까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그러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다른 말로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건 결국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문단은 디키의 예술 제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글입니다.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여러분 맥락주의 비평은요. 가의 모방론과 표현론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 비평. 이것은 가의 형식론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인상주의 비평. 이것은 가글의 제도론과 유사합니다. 이와 같은 비평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비평가 태는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의 상징과 믿음, 그리고 사회의 특성들, 그리고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의 결과물이 바로 예술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용문단은 맥락주의 비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핵심적 본질은 내적인 것이죠. 맥락주의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외적 요인에 뭐가 들어갈까요? 작가라든지 사회, 그런 게 외적 요인이겠죠. 그거 대신에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 이것을 중시하는 것이 형식주의 비평이라는 것이죠.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뭘 중시합니까?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칠문단은 형식주의 비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자료는 외적인 것이죠. 이게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인상주의입니다.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인 프랑스라는 사람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여기 인상주의에서 인상은 누구의 인상인가요? 예, 비평가의 인상입니다. 비평가가, 여기 비평가 또는 I, 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고려할 필요 없다. 비평가의 자유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자유의지만으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팔문단은 인상주의 비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1번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수렴이 아니고요. 나뉘는 거죠. 2번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종합적인 건 없습니다. 3번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영향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점과 대안으로. 이 글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 과정 CEDA 세다 했었죠. 5번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기 사례가 나옵니다.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나오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식론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형식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성질이라는 말을 썼고요. 의미 있는 이라는 말 대신에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쓴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형식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형식론 맞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에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모든이 아니고요. 관람객도 아닙니다. 형식론에서는요. 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3번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더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표현론이죠. 형식론이 아닙니다. 4번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부 세계는 모방론이고요. 형식적 요소는 형식론이고 작가 내면의 관념은 표현론이죠. 이 세 개가 섞여 있네요. 이 글은 형식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5번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회 제도는 제도론이죠. 형식론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네요. 3번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모방론자가 뒤샹에게 그랬죠. 여러분 모방론자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A와 A의 B는 같지 않다. 즉 대상과 대상의 재현은 같지 않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대상입니까? 대상의 재현입니까? 예. 대상의 재현. 변기를 닮은 것. 이것이 예술인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 않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낭만주의 예술가는요, 뭐라고요? 예술가의 감정을 중요시하겠죠. 그러니까 맞고요. 3번,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작품입니다. 여러분 표현론자는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뒤샹이 제도론자에게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샘 외에 다른 변기들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변기, 이 작품, 여기 샘이라는 작품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듀샹의 기분은 좋지 않겠죠. 5번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 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명제, 사입이 명제니까 예술정의 불가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에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4, 5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콜링우드 나와 있고요. 2는 디키고요. 3은 텐, 4는 프리드, 5는 프랑스네요. 그럼 여러분 콜링우드는 표현론이죠. 여러분 표현론은 감정을 중시합니다. 여기 그리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맞고요. 2번의 디키는 제도론입니다. 제도론은 예술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회제도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발의 원래의 주인, 아버지가 화가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술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의 텐인데요. 텐은 맥락주의죠. 맥락주의 중에서도 텐은 반영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상징이 나와 있죠. 상징이 신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프리드죠. 프리드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에서는 선색 형태를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따뜻한 계열의 색이 나왔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5번 프랑스는 이 사람은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에서는 비평가를 중시합니다. 비평가 대신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해 보기 A는 기억, 반영론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인상주의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이다.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A는 반영론이고 B는 인상주의예요. 그럼 1번 봅시다.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겠군 그랬죠. 여러분 A는 반영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니까 반영론 맞습니다. 2번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군 그랬습니다. 여기 사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요.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겠군 그랬죠. 여러분 그 B는요 인상주의거든요. 인상주의는 이게 뭡니까? 작가가 아니고 비평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B에서 비평가는 맞는 거고 여기 B에서인데 작가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비평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A에서 E의 동음이어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음이어는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죠. 여러분 3번 보시면 여기에 C는요. 여기에 2로는 C열이죠. 그런데 여기에 3선지의 2로는요. descent입니다. 그래서 동음이어는 3번입니다. 고생했습니다.